청문회 스타마저 모두 홍준표 후보 품속으로 오늘 오전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큰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김성태, 장제원, 권성동 등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 결정과 함께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오전 상황 급박하게 꾸며봤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 계속 보수의 정동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 보수세력 바른정당에게 보수의 정동을 주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유승민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정인자입니다, 여러분! 방지 세우고 불림마다 바른정당을 떠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긴 밤에 진짜 급박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카메라에 비춰지겠지만요. 오늘 기존에 세 분에 더해서 오늘 특별 손님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 사수파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 특별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긴 이준석 그 위원장에게는 이제 질문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집단 탈당했다고 근본적으로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지율이겠죠. 당선 가능성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곳으로 일단 옮겨진 것 같은데, 저는 뭐 김종필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참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데요. 예. 참 정치라는 게 좀 허무하다는 좀 생각 듭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목청 높여서 유승민 후보 지지를 호소하던 분들이 이제 하루와 도 다르게 이제 다시 이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옮긴 것 자체가 보면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게 참 자신의 표, 또 자신의 어떤 당선 가능성, 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너무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너무 줏대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과연 또 이 정치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또 근본적 질문도 있기도 하고요. 예. 오늘 일단 13분이 일단 탈당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아마 지역구가 전주인데요. 그쪽에서 아마 이제 5일날 뭐 탈당선을 하시겠다 해서 일단 됐고 아마 오늘로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 원래 20석입니다. 근데 이제 20석이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 바른정당도 원내 교섭단체의 어떤 지위는 상실한 상황입니다. 예, 허 교수님, 물론 본인들의 다 뜻이 있겠지만 그 면면을 좀 살펴보니까 저는 이색적이었던 점이 뭐 황영철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탄핵 소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청문회 스타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저분들이 다시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더 많이 놀랐을 건데요. 저분들이야말로 뭐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하는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고 실제 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보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 또 인지도 이런 게 매우 높아졌던 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이 100일도 안 돼 99일 만에 좌절하고 무릎 꿇고 원대 복귀하는 모습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나올 때도 나부터 살고 보자고. 지금 들어갈 때도 나부터 살고 보자. 그것이 아닌가. 너무 단언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지역구 사정입니다. 결국은. 예. 예,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지역구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거 도저히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는 엄청난 압력이 오는 거죠. 그 다음은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의 뿌리가 흔들리니까 당협위원장마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내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실패했을 때 자기의 국회의원 직위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배지마저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지율이라는 거대한 조폭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온실 속에 있던 화초들이 광야로 잠시 가출했다가 얼마나 그 광야가 춥고 배고픈가를 알고 다시 기가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00일에 딱 하루 모자란 이 탈당이기 때문에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데 이 14명의 탈당 결정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오늘 오전 인터뷰만 3번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 심정도 제가 이해하고 또 제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랑 만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냥 왜 제가 만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단일화는 없다는 방침이신가요? 단일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분의 표정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오늘 오전 상황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보도된 거 말고 좀 달라진 내용이 좀 있나요? 바른정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바른정당 내에서는요, 이게 사실 어제부터 기정사실화가 된 뒤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에 대해 가지고 다들 궁금했었는데 지금 대체적인 반응이 나오는 분위기는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지지층은. 그리고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비난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포털 사이트만 가보셔도 지금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국면에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 내에서도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감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의원님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의 그 평소 패턴을 봤을 때 돌아간다 해도 곱게 받아주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모욕을 주려고 할 것이고 면박을 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굉장히 순진하게 믿으시더라고요. 그거 다 2차로가 된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철우 선대본부장이. 네, 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보면은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은 물론 그 안에서 핵심 당직자는 아니지만은 주변의 의원들,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도 그렇고요. 외곽에 있는 박사모 단체들도 그렇고 이들의 입당을 거부하자 이런 움직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보이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화면에 장지현 의원도 나오고 잠시 뒤에 김성태 의원도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 보긴 할 텐데 청문회 스타들 혹시 이런 분들과도 이준석 위원장 그 전에 이 결행을 하기 전에 좀 뭔가 얘기를 나누신 게 있습니까? 저는 얘기 딱히 저희 각자 이제 선거를 치르는 책이기 때문에 최근에 만나서 얘기 못했지만은 제가 당에서 이제 SNS를 맡아서 이제 하는 그 영역도 있는데 워낙 장제원 의원 연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틀 전에 부산시당에서 유세하는데 오랜만에 의원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승민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여가지고 야 오늘 저거로 빌자 해가지고 당원들에게 공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장 지금 좀 민망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가 가장 곤욕스러울 것 같은데 위원장님 혹시 유승민 후보와 방송 전에 통화하시거나 만나신 내용이 이 일이 터진 뒤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하지만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후보는 사실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는 거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선거운동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엔 후보가 언급하기를 좀 방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방해라는 것은 맨날 이게 공교롭게도 TV 토론 전날마다 맨날 사고를 칩니다. 이분들이. TV 토론 전날마다 갑자기 단일화 사고를 친다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이 뜻을 모으는 날이 공교롭게도 또 TV 토론 날이고. 그게 사고죠. 대형 사고죠. 후보가 TV 토론 준비하느라 진짜 심기일전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꼭 TV 토론 한 10시간쯤 전쯤 되면은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시고 아니면 타당이랑 접촉해가지고 기사 나게 하고 그렇게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후보가 어느 시점에서는 좀 흔들지만 말하다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돕지 않아도 되니까 그 정도의 직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또 김성태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긴 하겠지만 위원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장제원 의원이 이제 방금 전에 취재진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유승민 후보가 그래도 좀 이제 얘기를 좀 듣고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왜 정확히 안 되는지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좀 더 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제 말로 답정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그대로 하면 돼라는 그런 유행어인데 지금 소통이 안 됐다는 게 딱 그 상황입니다. 무조건 후보 사퇴하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몰아가면서
이거 왜 안 들어주냐, 소통 안 되는 거냐.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후보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런 설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매번 밤에 모여가지고 회동한 다음에 아침에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나씩 흘리고 이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것이 물론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단일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진정성 있는 단일화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좀 품게 됩니다.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예. 앞서 분석도 해주셨듯이 의원들 개인 입장도 있는 거고 또 지역구의 민심도 있는 건데 너무 그 판단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만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또 말을 세게 하셨잖아요. 판단의 시점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대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것이 대선 뒤에도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대선을 지금 이제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어제부터였는데 딱 그때부터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은재 의원의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선도 탈당도 그렇고 이거는 분명히 의원 개개인의 판단 이외에 이런 13명을 묶어내려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외생적인 뭐 단일화를 추진하는데 유승민 후보가 완강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약간의 모략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제 SNS에 지금 이준석 위원장 말 중에 제일 화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배신자도 아니라 뭐 제가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됐네. 저 얘기를 했어요. 저 두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뭐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또 뭐 정치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돈 문제를 비롯해서 지방선거 앞으로 현실적으로 바른정당 앞으로 그런 방법 있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제 보수 정당이 뭐 맨날 큰 집만 하다 보니까 작은 집에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막 좀 어색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진보 정당 같은 경우 이런 걸 경험 많이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는 앞으로 시기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관위에서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 자금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돈 문제 때문에 사퇴할 것이라느니 아니면 여러 조직 문제 때문에 사퇴할 것이라느니 이런 걸 오히려 당내에서 유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좀 안타까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뭐 오래 기다리셨죠? 저 이준석 위원장 얘기를 쭉 들어봐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이제 앞으로 김성태 위원장에게 위원에게 물어볼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홍준표 후보 지지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승민 후보 쪽으로 더 동정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자, 일단 홍준표 후보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홍준표 후보가 어저께 낮에는 유세장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태보다 이런 어떤 유세를 낮에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그 바른정당 의원들 13명과 만나서 돌아오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은 이런 말을 했죠. 박근혜 내가 집권을 하면 박근혜 당 이기냐? 아니다. 홍준표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곧 어쨌든 이 지금 임진태 의원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유세장에서 계속 자신을 어떤 도와줬던 실질적인 어떤 친박계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또 조율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굉장히 지금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워진 딜레마의 어떤 입장이에요. 물론 정리는 하겠지만, 이것이 자신의, 그러니까 이 선거 이후에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선거에서 만약에 유의미한 지지율을 못 받는다 그러면 친박이 홍준표 후보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좋겠죠. 나쁠 수는 없어요. 왜? 지금 어차피 깜깜이 선거잖아요. 수요일 이후,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는 여론조사 결과 안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전에 이런 어떤 모습으로서 딱 끝을 맺는다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사실 내일하고 모레의 여론조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홍준표 의원한테는 나쁠 게 없죠. 일단 뭐 사실상 단일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위원장의 얘기를 뭐 직접 스튜디오에서 쭉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성태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많이 뭐 약해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 최순실 청문회 때 국조특위 위원장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탄핵과 청무대를 주도했던 의원들이 탄핵을 반대한 당으로 다시 돌아간다.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좀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친북 좌파 패권 세력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수 계매를 운영하는 그런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예.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홍준 결심한 결과가 오늘 탈당가 입장입니다. 예, 의원님 혹시 그 바른정당 사실 창당할 때 친박 세력을 없애겠다 뭐 이런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면서 창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면서 혹시 입당 조건에 강한 개혁이나 아니면 친박 세력을 뭐 좀 약화시키겠다 뭐 이런 입당 조건이 오간 게 있나요?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상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친박, 비박 이렇게 계파, 계보별 어떤 갈등에 의해서 보수가 분열돼서 지금 현재 정권마저도 이제 이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게 넘어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예. 이제는 보수 세력의 집권을 위해서 지나간 과거와 서로에 대한 아픈 기억은 다 잊고 대동단결하는 것만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뭐 반대했던 찬성했던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문재인 후보만 아니면 된다는 뭐 이런 얘기이신 겁니다. 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예. 지금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가 위급하고 중차대한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다는 것 자체도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구했던 개혁적 보수의 길도 중단 없이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다만 그 길과 방법이 바른정당을 통해서 정치, 경제, 안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보수 대통합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희들도 절실하게 바랬고 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기회와 신뢰를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제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에 오늘 의원들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기본적으로 좀 많이 기분이 참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박빙의 승부도 소식이 아니면 이 홍 후보에게 몰아준다고 승산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일각의 얘기도 있어요. 사실상 오늘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탈당을 결행한 의원들은 진적이 3당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3당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이런 아까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문재인 패권 정치에 의해 가지고 예. 우리 국가가 분열되고 또 국가 정치적 균형이 깨어지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3당 후보자들이 자기들의 정치 주장과 소신과 뜻만 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위해서 이 대선 일자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후보에게 정권을 상납하는 결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적 여망을 꼭 실천시키고자 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희망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문재인 패권 정치의 집권을 저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건 오늘 실천을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뭐 방송 전에 하신 인터뷰를 좀 봤는데 추가로 탈당할 의원들이 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봤는데 혹시 몇 명이 더 결심을 할지 또 누가 결심을 할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의원들께서 지금 치열하고
처절한 그런 현실 인식 속에서 기울어진 이런 정치의 균형을 회복하고 보수가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한 깊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 통합의 대의에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런 의원들은 오늘 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결론을 이르게 내는 데는 또 그동안 외국에 출장을 나가 있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렇게 참여가 논의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또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좀 준비한 보도들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방금 전에 바른정당을 탈당한 김성태 의원 직접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장의 말을 곧바로 듣기 전에 잠시만요, 잠깐. 위원장 의원님. 네. 명분을 쭉 본인이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탈당 명분. 글쎄, 뭐 명분과 또 실리 뭐 이런 어떤 그 양 측면이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정치라는 것은 뭐 명백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당이 지금 바른 정당이 무슨 또 이념 정당이 아니잖아요. 정의당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이념을 해서 뭐 적게 얻더라도 자신들의 어떤 지지세를 넓혀가겠다 뭐 이런 정당보다는 지금 대중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 당연히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후보의 지지율 자체가 많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후보라면 이건 어떤 식의 정책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일단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동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간에 선거에서는 뭔가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권에 참여해서 권력을 갖는 그러한 행위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지금 보여진다면 물론 뭐 유승민 후보가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완주의 의지 이걸 뭐 높이 살만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또 함께 같이 했던 동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유승민 후보가 뭐 현실적인 대안들이라든지 당의 어떤 미래 밝혀주시는 거 물론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선거를 포기하면 모르겠지만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 권력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라면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의원들만 지금 탓할 수 없는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좀 약하더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듣더라도 유승민 후보도 그 전에 100일 동안에 얼마나 소통을 했는지가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이준석 위원장님 그 안에서 좀 더 유승민 후보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요. 가장 먼저 이 보수 단일화를 통한 대선 승리의 아젠다를 세웠던 건 유승민 후보입니다. 가장 먼저 세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또 호응이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이제 말을 뒤집는 상황인데 후보는 그 당시에 당의 의견을 따랐던 겁니다. 후보 단일화보다는 자강론으로 가자라는 당의 의견을 따라서 전략을 자강론으로 집중했더니만은 마지막에 또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이제 단일화로 가자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왕좌왕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받아주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구도상 지금 이 보수에 쌓여 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 하나가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뭐 다당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3당 체제 속에서도 지금 보수가 후보에서 이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방선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변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 총선을 보면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둘로 분열했지만은 오히려 야권이 여소야대 국면을 만드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쨌든 경쟁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경쟁이나 아니면 새로운 혁신보다는 반성부터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심한 거거든요. 보수 내에서는요. 그래서 저는 이 분위기 내에서는 국민들은 압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차피 만약 후보를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뒤에 지금 뭐 상황이 뭐 태상황이 이런 얘기 하는데 상황보다 더한 것이 존재하는 게 지금 보수 세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건 바로 탄핵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가지고 청산되지 않은 어떤 친박 세력의 어떤 구태거든요. 이거 청산 안 하고 가면요 상황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듭니다. 지금 이 대선 끝나고 나면요 지금 잠시 수면 아래 홍준표 후보를 올려놓고 잠재해 있는 세력들이 전당대회부터 다시 치고 올라올 것입니다. 뭐 허 교수님 이번 탈당을 두고 사실 김무성계 의원들이 탈당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정작 김무성 전 대표는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 김무성 전 대표가 뭐 먼저 나서서 이렇게 탈당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명분도 없고 그죠? 그리고 실력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획 탈당이라 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먼저 나가고 김무성 의원은 뭐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런 모습이 뭐 오히려 자연스럽게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뭐 방금 이준석 위원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기존의 뭐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준표 후보가 여러 스피치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천하 3분지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표의 80% 그렇게 되면 50% 정도 51% 받았는데 최대 40%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40%까지 받지 않더라도 지난 87년 대선에서 1로 상김이 있었고 지금은 1홍 3야 무난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한 37, 8%까지만 올라가도 이길 수도 있다는 가정이 하나 들어있고 설사 지더라도 30% 정도 받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다음 전당대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당을 개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훨씬 득표율이 떨어지면은 완전히 자기도 평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홍준표 후보요. 예, 이분들이 와주는 것이 가장 고마운 원군이 되고 이후에 커다란 포석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새가 생긴다고. 그렇죠. 자기는 원래 독거다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주변에 이제 새로운 자기 개가 생겨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연합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와주는 게 자기한테는 뭐 천군만마다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큰 도움이 되고 안 되고에 떠나서 보수의 한 축이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전당대회의 어떤 그런 알력까지 미리 염두에 둔 듯이 지금 일제히 김진태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개인 SNS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이들의 입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명분이야 뭐 당원 자격 심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계산을 하고 다들 지금 움직이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너무 큰 그림이어서 대선 이후 그림도 있으니까 저희는 대선 전, 그러니까 일주일 앞으로 더건 대선에 일단 집중하고 또 그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정당 의원들의 지지가 홍준표 후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늘 오전 홍준표 후보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서로 앙금이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들어오는 게 좋죠. 이제는 친박이 없어졌는데 무슨 감정을 갖고 그래 하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대선 때는 지게작대기도 필요한 때가 대선 때입니다. 대선 때 몇 번 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일화 제안을 거부했던 이유가 오늘은 조금 홍준표 후보가 말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근데 바른정당의 이제 집단 탈당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내놨는데 이제 문재인 캠프 측은 뭐 촛불 민심 벌인 뭐 저버린 철새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민의당은 뭐 여러 가지 비유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를 좀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이나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렇게 약간의 비난 섞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다 이런 반증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뭐 마지막 남은 7일 동안 좀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의미 그리고 또 이제 상승세에 조금 더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건 될 겁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이 어떤 유권자들의 특성을 보면요. 굉장히 약자한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힘을 주는 그런 또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 면을 본다면 유승민 후보의 지지로 본다면 지금 뭐 거의 한 4%, 5%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뭐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후보한테는 솔직히 해서 좀 반전의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그동안 자신들의 옆에 왔던 좀 이 사람들을 이제 떨쳐내고 정말 이제는 오히려 유승민 후보 그 스스로만 이제 보는 것이고 본인 브랜드로만 그렇죠. 갖고 가는 본인만 보기 때문에 만약 유승민 후보가 어떤 저렇게 정말 단기 필마로 해서 의원들과 뛴다라면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있던 그 지지율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이 항상 어떤 면은 우리가 약자를 좀 지원하는 거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좀 앞으로 했던 보수 개혁이나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유승민 그 후보의 어떤 말에 귀 기울 수 있는 오늘 이제 아마 저녁에 이제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 있지 않습니까? 이 TV 토론에서 아마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 후보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측면들이 또 국민들한테는 또 호소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자체가 보면 뭐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또 뭐 이쪽 유승민 의원도 많이 좀 마이너스가 이런 상황이나 보기에 둘 다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둘 다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준석 의원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바른정당이 20석도 안 되고 사실 뭐 금전적으로는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뭐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끝까지 간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흡수 안 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흡수는 흡수 당하는 사람들이 동의해야지 흡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기류는 지금 탈당하신 분들 외에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오늘도 저분들 탈당하고 나가지고 가장 먼저 저희 이제 단체 토크방에 올라온 게 뭐였냐면은 오신환 의원님이 밀어놨던 입법 좀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당론이 아직까지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못했던 개혁 입법 같은 것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의지도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뭐 계속 여쭤봐서 그 전에 얼마나 소통이 바른정당 안에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느껴지는 게 소통을 처음에 많이 시도했죠. 오히려 소통을 과도하게 시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바른정당 초기에 보면은 전원회의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론이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선거권 연령 인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경제개혁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60% 이상 넘기지 않으면 당론을 정하지 안 하겠다가 이제 바른정당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걸 타파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통은 다 핑계를 만드는 거죠. 명분을 만드는 거고요. 사실 소통이 안 되기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소통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세가 몰려서 갔잖아요. 그건 결국은 당선 가능성, 집권 가능성을 통해서 모인 거고 내가 이 판에서 소외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지. 뭐 소통이 안 돼서 우리는 떠난다, 뭐 유승민 후보를 탓한다 이런 것은 자신들이 떠나는데 명분 만들기고 뭐 남 탓하기고 그게 불과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것은 오히려 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차라리 당당하게 나 살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뭐 잠깐 이해해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온갖 핑계를 만들면서 가는 것은 스스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나올 때의 명분과 들어갈 때의 명분이 180도로 다른데 도대체 그걸 어느 국민들이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해프닝 중에 하나가 후보는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라는 이런 브리핑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후보는 바로 그 뒤에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밖에 언론에 나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뭐 답은 정해놓고 거기에 소통을 강요하는 형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잠시만요. 홍준표 후보 쪽이 오히려 단일화를 거부했다는 유승민 의원 후보 오늘 얘기가 있어서요. 네, 실제로 뭐 단일화라고 한다는 것은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TV조선에 어제 보도된 그 결과에 따르면은 뭐 대중 여론조사 했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좀 뭐 복잡한 셈법이긴 합니다만은 뭐 여기서 명분 이제 찾기 여러 가지 그 대선 이후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어제 홍준표 후보가 또 구설에 하나 올랐습니다. 어제 심야 이 바른정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인데요. 논란이 된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내가 창출하는 정권은 홍준표 정권이지 박근혜 정부 2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도와주면 이길 수 있다. 좀 함께 가고 같이 갑시다. 사내답게 여자 한 사람 있는 건 좀 이상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여자로 취급 안 하니까 자 모두 함께 갑시다. 네, 이종구 실장님, 예. 이 정도 되면 네.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자, 일단 악역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악역이 있잖아요. 뭐 홍준표 후보 굉장히 지난한 어떤 그런 고비들을 넘겨왔어요. 결정적으로는 사실상 그 돼지 흙문제 문제, 그것도 그 고비도 넘겼고 또 설거지, 그보다 그 전에 이제 설거지 고비도 넘겼는데 그것이 거듭될수록 거꾸로 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고 지지율이 상승한단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와 비슷하다. 트럼프 얘기를 많이 자주 하는데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성추문과 관련한 발언을 했을 때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는 층에 물어봤더니 그 층들이 대답하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를 우리가 도덕군자라서 지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역시 홍준표 후보가 뭐 마초이고 또 여성 폄하 발언을 자주 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이 양성 평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정말 그 수준이 낮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 고정 지지층이 그런 지지층이 굉장히 이제 탄탄함으로써 어저께 발언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딱 들은 순간 아니 박순자 의원이 더군다나 함께 하려는 의원인데 그 여성 의원을 두고 뭐 여성이 아니니까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뿌리 깊게 어찌됐든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맞아요. 그걸 숨기려 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의제 자체가 홍준표 후보한테는 안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한마디만 말씀을 추가로 하시면 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이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취급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에 아들 결혼식 할 때도 며느리 대해서 며느리 취급하지 않고 딸 취급할게 이렇게 말하고 오늘도 박순자 의원에 대해서 뭐 여자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딸이나 며느리 여성이 어떤 취급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고 존중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매사의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 어떤 물건시화하는 이런 그
홍준표 후보의 사고나 태도는 정말 우리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품격에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이 발언을 했다. 안철수 후보가 이 발언을 했다. 당장 난리가 났을 겁니다. 벌써 뭐 당장 뭐 후보 교체하라 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이렇게 크게 이제 더 이상 비하 안 되고 그 상대적인 것으로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두 분이 오랜만에 현미경을 한번 보셨군요. 숨 좀 잠깐 골라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 바른정당 탈당 얘기를 마무리 짓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오늘 특별한 만남 하나를 가졌습니다. 예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만나보시죠. 너희들 진표영시다. 사람들랑 치고 뭐해? 참. 닮았어요? 홍 후보님 TV에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 많이 봤습니까? 예. 그것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미스 정이죠? 예. 내 대통령 되면 내 청와대 한번 초청할게. 됐다. 예. 재밌는 거 하나 보셨죠?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준석 위원장이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바른정당에 남아서 유승민 후보를 이제 앞으로 또 더 적극 지원하시겠지만 이렇게 된 거 2강 체제가 될 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시죠? 2강 체제로 놓기에는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가 나와서 뒷받침이 안 될 테니까요. 뭐 그런 국면은 뭐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보수층의 기대치라는 거는 2강 구도가 형성되게 기대하고 있지만은 당장 수치상으로는 여론조사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에 1강 2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여야지 믿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지난 대선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그래도 저분들은 믿어서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분들이 뭐 그렇게 뭐 대한민국의 뭐 여론 주도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아니, 방금 전에 너무 갈라섰는데 너무 폄하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의원들 중에 13분이지 저분들이 뭐 하는 거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다 따라 움직일 것 같으면은 뭐 사실 저런 합종 연행의 선거가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나중에 또 만나면 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좀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사안이 사안지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